네, 이 부회장의 과제가 무엇인지와 함께 한 주간의 재계 그리고 주요 CEO들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어제와 오늘 우리 경제와 제조업을 상징하는 두 회사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타격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파업과 영업 부진의 여파로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예.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더 안 좋습니다. 증시에서는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47조 8천억 원, 영업이익 5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은 7.5%, 영업이익은 30%가량 떨어진 수치입니다. 노트 7 단종 사태로 인한 여파는 4분기는 물론이고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3분기 매출 22조 원과 또 영업이익 1조 원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은 6% 가까이, 영업이익은 무려 29%나 떨어졌습니다. 당초 증시에서는 영업이익을 15에서 20%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파업 여파와 글로벌 판매 부진 외에도 일단 신차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를 실적 부진 이유로 꼽았는데요. 문제는 회사 스스로가 향후 2, 3년가량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는 위기의식을 느낀 임원들이 자진해서 임금 10%를 깎는 정도의 대응책만 내놨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어떤 고강도 처방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리 제조업은 물론이고 경제를 상징하는 두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가 실적 부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우리 제조업과 경제의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3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마이너스 1%, 경제 성장률은 0.7%로 상당히 부진한데요. 두 회사의 부진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한두 기업에 의존한 국가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CEO가 이제 교체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예. 한성숙 부사장으로 바뀝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주뿐만 아니라 네티즌도 좀 환영하는 모습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다른 대기업에서 볼 수 없는 CEO 교체 방식이었고요. 교체 대상자도 적합하다는 평이었습니다. 네이버는 8년 동안 네이버를 이끈 김상환 대표 후임으로 한성숙 서비스 총괄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지난 20일에 공표했는데요. 한 차기 대표 내정자는 내년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대표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한 대표 내정자는 2007년 네이버에 합류하기 전부터 이 분야에 종사해온 IT통인데요. 한 내정자가 서비스 마인드와 디테일한 관리가 강한 여성 경영이란 점도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쟁사인 카카오가 금융 종사자를 외부에서 데려온 것과 달리 네이버는 사내에서 전문가를 후계자로 발탁했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대표 교체를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도 신선하다는 평가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은 총수 일가가 실적 부진의 책임을 묻거나 새로운 미션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인사를 하곤 하죠. 그러나 회사의 안정과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경우처럼 차기 대표를 좀 일찌감치 내정하는 게 더욱 선진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상환 대표는 2009년 대표로 취임해서 8년간 안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한게임 분할과 라인 상장 등을 이뤄냈죠. 하지만 최근에 진경준 전 검사장과 함께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이버처럼 IT 벤처 기업으로 출발한 기업들은 기존의 재벌과는 조금 달랐으면 하는 게 사실 주주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바람이겠죠. 자, 그리고 현대그룹이 말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잃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일인데요. 네.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상선이 실질적으로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현정은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 전체 지분도 1%로 축소가 됐는데요. 현 회장 개인의 지분도 0.05%로 주요 주주에서 제외됐습니다. 현대상선 정상화 과정에서 현대증권도 매각을 했죠. 현대그룹 축소는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1987년 자산 규모 1위였던 현대그룹은 29년 만에 아예 중견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4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이른바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주요 재벌을 선정해서 발표하는데요. 현대경우는 자산 규모 변화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정기 발표에 앞서서 지난 20일에 지정 재회를 발표했습니다. 계열사 21개 자산 총액 12조 8천억 원에서 12개 계열사 2조 5천억 원의 자산 규모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현대그룹의 몰락은 길게 보자면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분리라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현 회장의 경영 과실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유지를 잇는다는 생각이었겠습니다만은 수익성 없는 대북 사업에 주력했고 침체가 예상됐던 해운 업황에도 제대로 대응하지는 못했다는 평이죠. 현대그룹 측은 남은 주력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현대아산을 통한 건설과 유통산업 진출 등을 그룹 재건의 비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성장의 계기나 기회가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여서 고심 중입니다. 현대그룹은 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의 CEO가 되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잘 보여주는 예로 오래도록 회자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말이죠. 그 불구속 기소 검찰의 방침이 나오고 나서 그제 대국민 사과와 경영쇄신안을 발표했거든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경영쇄신안으로 거론된 게 그건 많이 얘기되어 온 거거든요.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 과정에서 호텔 롯데의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호텔 롯데는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핵심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지분 일부를 국내 증시에 상장해서 국민들한테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의 주식을 증시에 내놓을 거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정도를 내놓겠다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상징적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준법경영위원회 설치라든가 그룹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 전면 쇄신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이제 롯데그룹 연말 임원 인사가 대폭이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또 5년간 40조 원을 투자한다. 또 7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 1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린다. 이런 약속들은 그야말로 정치인의 공약만큼이나 공허한데요. 많은 대기업과 총수들이 검찰 수사와 사면을 앞두고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하곤 했습니다만 제대로 다 지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사 모면하고 사면 혜택 입고 나면은 보은 성격의 투자나 고용을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되곤 했죠. 정작 많은 국민은 신동빈 회장이 왜 현재 검찰 수사와 롯데 이미지 추락의 근본 원인인 형제간 분쟁을 매듭 지으려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벌써 몇 번일지도 모를 사과를 하고 똑같은 경영쇄신을 거듭하기만 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 거죠. 25일 대국민 사과하고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직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열어서 자신을 대표로 재신임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형제간 분쟁에서 차지한 우위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래서는 25일과 같은 기자회견을 앞으로도 몇 번 더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소장님 고맙습니다.